백년 서재. 신영철 박사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상의 언어로 독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냥 살자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저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언이 아닌 현실적인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저자가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무모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며 적절한 스트레스는 성장에 필요하다는 균형 잡힌 시각도 돋보입니다. 저자는 그냥 살자를 대충 살자가 아닌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책은 완벽주의나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현실적인 위로와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공감과 실용성을 갖춘 내용은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참 피곤하다. 삶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스트레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 30년간 연구해온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비법을 모두 전수해드리도록 하겠다. 잘 듣고 이것만 지키면 더 이상 스트레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술, 담배를 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충분히 자고 휴식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켜라. 열심히 운동도 하라. 시간 관리를 잘하라.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높은 자존감도 유지하라. 기타 등등. 자,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법을 다 알려드렸으니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스트레스 다스리는 비법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겠는가?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다. 불행한 사실은 일상에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나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식당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주인처럼 일하는 종업원도 있다. 표정도 다르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이야기다. 만사가 나에게 달렸다는 말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다. 왜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가 하는 불만이다. 물론 이해한다.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내가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안정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작은 일들이 힘들 때는 모두 스트레스가 된다. 내가 바뀐다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모든 것을 입으로 집어넣는다. 생존과 직결되는 입의 감각이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구강기라고 잘 알려진 이 시기는 세상을 내 입에 맞추는 시기다. 먹는 것이거나 니건 상관없다. 그저 보이는 모든 것을 입으로 넣는다. 이렇게 외부 환경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융합하는 것을 학문적으로는 동화라고 한다. 1년쯤 지나면 변화가 온다.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는다. 아이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입에 넣었던 모든 것이 맛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몸소 깨달은 것이다. 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었다. 이제는 입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 즉 세상을 내 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세상에 맞추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 반응하기 위해 자신을 수정하는 것을 학문적으로는 조절이라고 한다. 비단 아이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외부 환경인 세상에 반응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물론 세상과 환경을 바꾸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최상이다. 그러나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마냥 있을 수는 없다.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소연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편이 바뀌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우선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빠르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치자. 그래서 우선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이런 현실에서 그래도 자신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은 없는 걸까?
혹시 이 책을 읽고 단숨에 행복해지기를 바라거나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법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냥 책을 덮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는 깊이 있는 철학자도 행복을 논할 만한 대단한 인물도 아닌 그저 평범한 정신과 의사다. 이 책은 환자를 만나고 강연을 하며 겪은 경험에서 배우고 느낀 사소한 일상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다. 그저 지친 현대인에게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살라니. 정신과 의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타박을 할지도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뾰족한 대책이라도 알려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어쩌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선의 대책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한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혹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없다. 길을 가다 곰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다른 대책이 없으니 36개 주랭랑이 최선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과연 언제까지 도망가야 하는가? 정답은 물론 곰이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다. 안타깝지만 스트레스는 모양만 바뀔 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온다. 지금 당장의 진상만 사라지면 살 것 같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더 큰 진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도망가도 끝이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스트레스와 맞설 수밖에 없다. 혹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두 주먹을 꽉 쥐고 전투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50대 초반의 주부가 찾아왔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한다. 들어보니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건 남편이 아니라 수제 원수다. 결혼한 지 20년 행복했던 기억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되었다.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툭하면 외박 월급 구경도 못한 세월이 허다하단다. 여자 문제로 사고를 쳐서 뒤처리를 한 것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란다. 나이가 들면서 그 사고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가족들에겐 관심도 없고 아직도 큰 소리만 뻥뻥 친다. 어디 그뿐이랴. 하소연은 끝이 없다. 전형적인 헛병 환자들의 넋두리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물론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이혼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화를 버럭 낸다. 안 하기는요. 하루에도 10번은 더 해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이혼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막 학교를 졸업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는지 장황하게 설명한다. 아, 듣고 보니 사정이 그러네요. 그럼 같이 살아야 되겠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또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선생님,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물론 이해는 간다. 그런데 이 태도가 문제다. 불행하게도 같이 사느냐, 이혼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없다. 이게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 대책이 생긴다. 비록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좋은 구석이 없지는 않으니 아이들 때문에라도 살든가 아니면 고생만 한 지난날이 억울하지만 갈라서든가 이런 결심이 서야 다음 대책이 생기는 게 아닌가? 살까 말까? 하루 종일 갈등이다. 이러니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지속된다. 답은 하나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한쪽은 과감히 포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해결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직장인도 다를 바가 없다.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상사는 진상 그 자체다. 아침에 출근하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이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온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사태가 나아질 기미도 없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몇 년은 지속될 것 같다. 이 정도가 되면 과감히 사표를 던져라. 직장인이여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녀라 이런 책도 있지 않은가? 어림없는 소리다.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를 간다. 학원비만 해도 만만찮을 것 같다. 요즘 같은 시절에 과감히 사표를 던진다 해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치킨집을 개업하고 석 달 만에 퇴직금을 말아먹은 선배도 보지 않았던가? 그러니 어쩌랴 더러워도 참고 다녀야지. 그러면 또 한숨이 나온다. 다니자 아니 그만두자. 끝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빨리 포기하라는 뜻이다. 세상에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포기하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수용해라. 포기나 수용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다. 전혀 다른 말이다.
결과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정반대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 이게 포기다. 세상에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 고민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일도 있다. 이걸 인정한 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능동적 포기, 즉 수용이다.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 스트레스. 사실 그냥 살자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늘 일정한 상태에 있으려는 습성이 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체온을 생각해보면 쉽다. 체온은 36.5도 정도다. 아주 더운 아프리카에 가도, 아주 추운 알래스카에 가도 우리 몸은 이 체온을 유지한다. 참 신기한 일이다. 체온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이 몸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한다. 추위와 더위를 결정하는 기온, 시끄럽다고 생각하게 하는 소음 같은 외부 자극은 물론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부 자극, 즉 우울, 불안, 분노도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런 내부 자극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은 외부와 내부로부터 아무런 자극도 없는 평온한 상태라는 뜻이다. 사실 이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아무런 자극에도 노출되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살아있는 동안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뭘까? 정답은 배우자의 사망이다. 믿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심리학자 토머스 홈스와 리처드 라에 박사의 스트레스 지수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은 스트레스 지수의 최고 점수인 100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배우자의 사망과 자녀의 사망이 공동 1위다. 어쨌든 배우자의 사망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결혼은 몇 점일까? 아니, 결혼은 긍정적인 건데 그것도 스트레스인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건에도 엄청난 변화가 따라온다.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지 않겠는가? 그러니 분명 스트레스다. 결혼도 거의 50점 가까이나 된다. 이사는? 승진은? 놀랍게도 이런 변화도 거의 20에서 30점 정도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편이다. 상상해봐라. 결혼해서 이사를 갔다. 회사에 갔더니 승진을 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점수가 100점에 가까워진다. 배우자의 사망과 같다는 이야기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셈이니 너무 도망가려 노력할 필요 없다. 눈치챘겠지만 진짜 그냥 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니까 말이다. 혹시 그냥 살자리는 말을 대충 살자로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살자는 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이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사는 게 스트레스에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자인 사람들에게는 가끔 대충 살자도 좋은 충고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슬슬 본격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마음의 맷집을 키워라. 마음의 맷집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멀쩡한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적당히 웃으며 넘기는 직원도 있지만 못해 먹겠다고 사표를 던지는 직원도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맷집의 차이다. 권투 선수를 생각해보면 쉽다. 펀치 한 방 맞고 기절하는 선수도 있지만 수도 없는 펀치를 맞아도 버티고 또 버티는 선수도 있다. 간혹 넘어질 때도 있지만 벌떡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주먹을 휘두르며 상대를 향해 달려든다. 우리는 이걸 맷집이라고 한다. 몸에 맷집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맷집이 있다.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마치 고무줄이나 스프링 같다. 수많은 좌절을 겪고도 다시 일어나 도전한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반복하다 보면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커진다. 세상은 청년들에게 말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이유는 간단하다.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회복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번 맞았다면 다음에는 비슷한 정도의 펀치를 맞아서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펀치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선수는 잽을 맞고도 쓰러진다. 평생 좌절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잘난 사람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이들은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결국 성장을 하려면 적절한 좌절은 필수인 셈이다. 적절한 좌절이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물론 지나친 좌절은 도움이 안 된다. 너무 강한 주먹을 계속 맞으면 일어설 의지마저 사라질 수 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계속 온다면 회복 탄력성은 고사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만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상황에서도 드러눕고 만다. 무력감과 무만감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이 두 가지가 바로 우울증의 기본 심리 기제다. 물론 적절한 좌절이라는 말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가끔은 스트레스를 인생의 맷집을 키우는 주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물론 핵주먹처럼 강력한 주먹을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겠지만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하다?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겪는다. 작은 자극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반대로 멍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지금은 이미 사건이 끝나고 안전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도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느끼고 반응하게 된다. 일종의 사고의 재경험이다.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는 경우도 많다.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자연스레 위축되어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셈이다.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은 당연히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사건이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 엄청난 사건 사고였지만 비록 우리 삶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주로 긍정심리학을 전공한 많은 학자가 이 대열에 동참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9.11 테러는 어떨까? 셰인 로페즈가 쓴 역경을 통해 성장하기에 따르면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실과 역경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응답자 중 52%가 자립심, 독립심, 회복 탄력성의 증가 같은 개인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40%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타인에 대해 관용과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즉, 결과적으로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거나 신경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었다. 기억에서조차 지우고 싶은 사건이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물론 사건 자체는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부정적인 영향도 컸지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가족, 동료, 사회의 지지가 성장에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가가 중요한 셈이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다. 스트레스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인생은 있지도 않지만 있어서도 안 된다.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는 무자극 상태란 죽기 전까지는 가능한 삶이 아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다. 애매하겠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탈이지만 너무 없어도 탈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꼭 필요한 것일까? 내일 엄청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오늘따라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중요한 시험이 분명한데 걱정은커녕 마음이 편안하기까지 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종일 TV를 보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꿈나라를 여행할 게 뻔하다. 약간은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 물론 너무 긴장을 해서 집중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해 책상에 앉지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은 박동이 빨라진다. 총소리를 듣고 빨리 뛰어나가기 위해서다. 너무 느긋해서 출발선에서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총소리가 나도 뒷짐을 진 채 걸어 나갈지도 모른다. 당연히 꼴찌다. 너무 긴장해서 총소리가 나도 근육이 경직되어 출발조차 못한다면 문제지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해했고 오히려 큰 스트레스 후 인생이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
아무리 맷집이 좋은 사람들도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도 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주먹을 맞는다면 어느 정도 맷집이 좋아도 견디기가 쉽지 않다. 너무 큰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작은 주먹을 계속 맞는 것도 문제가 있다. 권투 선수는 링에서 큰 한 방을 맞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된 점에 결국 무릎을 꿇는 경우도 많다. 작은 주먹이 지속되어 축적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에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큰 주먹, 즉 지속되는 스트레스 못지않은 큰 충격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다. 여러 명이 동시에 때리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스트레스 지수가 1년에 200점을 넘기는 경우, 다음 해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